오늘 18일 사상 처음으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음 주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또 방문해서 전쟁 준비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어떤 회의에서 만난 적들은 있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미국 별장에 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의미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한미일의 어떤 3국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삼각 협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일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1994년 이후에 12번 열렸는데 다 다자회의 계획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양자 협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3국이니까 다자 협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자회의 계기로 해서 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상께서 굉장히 바쁘셨어요. 다자회의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일정을 소화하셔야 됐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이 만나셔도 긴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 지난 5월에 이제 그 G7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을 초청을 하셨고 네. 그러한 계기로 해서 승낙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동아시아 영내의 어떤 그 안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일 북중러 이러한 그 대립의 진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그 행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 대통령이 별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친교 그리고 어떤 신뢰를 쌓는데 굉장한 방점이 찍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어떤 그 최고 지도자들이 갖는 그런 신뢰라든지 어떤 그 친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제 그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누실 것 같고요. 뭐 의제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경제 부분이 되겠죠. 네. 안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에 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도 이제 북한의 어떤 해킹에 의한 가상화폐 탈출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그 부분이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절반 정도의 어떤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어떤 움직임을 막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이제 첨단 기술이라든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 분야의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원칙이나 규범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 이해관계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제 의제들이 지금 이제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나눠야 할 의제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한미 또 뭐 한일 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일정이 빡빡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18일 하루 일정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 18일 그 현지 시간 오전에 정상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차를 하시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시고 공동 언론 발표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한미 회담이나 아니면 한일 회담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일정이 굉장히 좀 빡빡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조율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한미일 삼국의 어떤 정상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국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갖다 중심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한미와
한일 간의 이제 양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그 때문에 아무래도 의자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영부인들도 동행을 안 하는 이유가 굉장히 좀 일정이 바쁘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1박 4일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차를 고려한다면 그 워싱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이 거의 한 14시간, 15시간씩 걸린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도착을 하셔가지고 여장을 푸시고서 바로 이제 그 정상회의를 하시는 네. 굉장히 그 빡빡한 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부인들끼리 모여셔가지고 친교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일정이 조율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상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예. 바쁘시는데 이건 굉장히 그 예외적인 그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자회담인데 이 하나만 회의를 위해서 삼국 정상이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회의,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이 국내 대외적으로 일정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 회의만 치루서 바로 또 돌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고려했을 때 1박 4일이라는 빡빡한 일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부인들의 행사는 어떤 성사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또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개최되는 장소,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좀 이야기 먼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라는 건 그 대통령의 별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에 그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낙점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용히 썼는데 너무 이것이 너무 그 장소가 좁다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좀 그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좀 넓힌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전형적인 미국의 휴양지예요. 전통적인 그 휴양지여서 오두막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휴양시설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 직무에서 좀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제 그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구상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자연 친화적이고 문명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식 장소인데 또 거기서 사실 역사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휴식 장소에다가 외국 정상들을 모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에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수상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 D-Day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종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1970년대 말에는 이제 그 이라크하고 이제 이스라엘 정상을 모셔가지고 거의 한 열흘에 가까이 숙식을 하시면서 거기서 그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을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G7 정상회의가 오바마 대통령 시기 때도 열리기도 했고요.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쓰였던 장소인데 이것이 장소가 쓰리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정상 두 분이서 이제 정말로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넥타이 풀고 이제 논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끝내자면부터 못 나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웃으면서 협박도 좀 하셨을 거고요. 예.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역사적인 그 장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한미일 정상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이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하는 거거든요. 뭐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는 자신의 어떤 그 플로리다 마라라고 그 휴양지에 모셔서 자기 어떤 홍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바쁘거든요. 재선을 갖다가 선언을 하고 이제 재선 움직임을 굉장히 본격화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아까 간략하게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는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삼국 정상회의를 정리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회의를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그 시스템이 좀 타이트 구조가 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에 보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수 있다. 즉 삼국의 포괄적 전략을
명시하는, 그러니까 삼국이 왜 모여야 하며 어떠한 배경에서 모였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이제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삼국이 모이는 데는 안보에 있어서는 북핵이라든지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관국은 한미일이 한 번 더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인도太平양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한미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제 그 정례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명시는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라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한미일이 가치를 공유하는 삼국이 모여서 어떤 그 영내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太平양 영내에서의 평화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정례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서 전략적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 하에서 이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려는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를 갖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삼국 정상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료를 가지실 거고요. 네. 그리고 북한의 어떤 불법적인 무기 개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러한 성명도 내실 거고,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북한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삼국의 군사훈련을 정리화하는 네네. 방안,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담길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안보 측면에서는 비정통 안보라고 하는데 사이버 안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자금의 원천이 되는 것이 이제 그 사이버 분야에서의 자금 탈취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한미일이 공조해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전문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경제 안보로 넘어간다면 네. 이제 첨단 기술이나 핵심 분야, 뭐 최근에 중국이 뭐 게르민이나 갈륨 같은 네네. 어떤 그 핵심 광물 갖다가 이렇게 좀 통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이 어떤 첨단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국들이 어떻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러한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삼국이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계속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공동성명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제를 가진 한미일 만남을 앞두고 북한이라든지 그쪽 상황을 좀 보니까 사실 그 지난 열병식 때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에 또 가기도 했었고, 게다가 지금 서울이랑 평양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사가 연이어서 회동을 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집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삼국이 모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공세적인 움직임에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어떤 자유진영의 맹주라고서는 미국과 더불어서 주요 국가 한국과 일본이 함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의 움직임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억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것이고, 많이 논의되고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거에 대해서 북중러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국제사가 느끼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뭔가 현상을 변경하는 일이 생겼을 때 거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네. 그 대응하는 국가는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가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전 70주년 기념식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초청해가지고 북중러의 어떤 우호를 강조하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외교 어떤 대표단들이 모여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 있지 않고 우리도 이거에 대응해서 뭔가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어떠한 그런 대응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확대 회의도 열었고 군수 공장도 시찰하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네. 군사적인 움직임을 같이 이제 그 강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한미일의 군사적인 움직임의 강화라는 것이 결국 타겟이 표적이 북한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5월에 워싱턴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좀 엄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략 자산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좌시할 수 없으니까 계속 도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도발의 명분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미일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움직임이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에게 체제라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책임은 한미일에 있다. 이렇게 그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달 말에 또 을지 프리덤 포커스 해가지고 을지 네네. 자유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북한에서는 도발을 할 명분이 되기 때문에 도발할 명분 하나하나 쌓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군사시설을 시찰하든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 받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그리 반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물론 이 공동성명에 중국을 겨냥한 문구는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혹시나 뭐 보복이라든지 좀 불편한 심기를 더 드러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불편한데 그 불편한 심기를 예. 어떤 경제적 보복이라든지 어떤 그 눈에 띄는 가시적인 행동으로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는 것이고 군사적인 그 훈련을 갖다 정례화한다고 하지만 뭔가 딱 그 가시적인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해서 한미일이 이제 그 군사적인 훈련을 한다는 거거든요. 정리를 한다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그 명분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전문화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협력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도발할 수밖에 없다 얘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됐기 때문에 한미일이 그의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어떠한 전후 관계가 합리적인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반대는 하고 있지만 네. 직접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을 갖다가 어떤 그 비난하나 공격할 수 있는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상대하기는 힘이 얄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 협력의 어떤 그 움직임을 좀 약화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려는 외교적 움직임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8일에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미국 정상이 만나는데 한미일 3국이 17일 그러니까 3국이 만나기 전날이죠. 이 전날에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 공개 회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일단 이 인권 문제 공개 회의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유엔 안보리 네. 그 유엔 대표단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제로 갖다가 채택하도록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요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네.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공개 석상에서 북한의 인권이 이만큼 참혹하고 그 참담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유엔이 중에 국제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그 성과물은 나오지 않더라도 네. 북한의 인권에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껄끄럽밖에 없을 것이고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어떤 그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라든지 어떤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도 좌시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것은 국제사회가 가진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환기를 시켜주고요.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그 북한의 인권 탄압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무기 개발이라든지 권위주의 정권의 어떤 그 자의적인 독재 네네. 어떤 그 정치에도 연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로는 굉장히 이제 껄끄럽고 싫은 거죠.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한국이 2024, 2025년 그 비상임 이사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계기로 해서 한미일이 모두 다가 올 8월부터 내년까지 어떤 상임 이사국, 비상임 이사국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그 한미일이 어떤 상임 이사국,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어떤 그 함께 그 공조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의 요청은 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한 14년부터 17년까지는 공개 회의를 했지만 18년도부터는 비공개로 회의가 됐단 말이죠. 이게 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뭐 그것도 있고요. 일단 그 한반도에 봄이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임 정부에서 어떤 그 북미 관계라든지 어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예. 뭔가 좀 한반도 뭔가 좀 그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 분위기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극하는 것은 어떤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는데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이 공조를 해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2018년에 제기하는 없는 것이고요.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북한의 인권 문제도 어떤 그 원칙에 기반한 그 대북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했지만 열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북한 인권 문제가 명분이 네. 좋기 때문에 네.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 그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을 이제 그 완전히 뭐 거부권을 갖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15개 국가 중에 9개 국가 이상만 찬성을 하면 의제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예. 그 과거에 2017년에도 15개 안보리석 가운데 10개국이 찬성해가지고 그게 이제 절차투표를 통해가지고 의제로 채택이 됐었어요. 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그 한미일 그 강력하게 이런 그 의제를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어느 정도 어떤 충분한 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것이 아니냐. 네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의 발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제 중에 이 디지털 사이버 안보 문제도 좀 다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북한의 이 해킹 기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는 뭐 저희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공격 기술을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사이버 부재에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그 언론 그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북한의 가상화폐 절도액이 1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에 예. 달하고 있고 네네. 그게 이제 앞선 4년보다 큰 액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북한이 어떤 그 사이버 범죄를 위한 인프라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졌다 이러한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막대한 돈을 투여해가지고 뭐 해킹 메일을 보낼 인터넷 주소나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서버를 다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대북 제재 허점이 좀 많은 중국을 통해서 바꿔가지고 그러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의 절반 정도가 핵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북한이 어떤 가상화폐라든지 네네. 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그리고 미일은 이렇게 사이버 협력을 양국 간에는 강화를 하는데 이렇게 한미일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서 아예 어젠다를 내는 수준까지는 없었다고 전해져서 혹시라도 이게 삼국 공동 협력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유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사이버 안보라는 것이요 예. 비전통 안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부각이 된 그러니까 주목을 받게 된 오래된 그러한 그 이슈가 아닙니다. 분야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21세기 들어서 부각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세계 각국이 이제 그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수준에 있고요.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응 수준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양자 관계를 통해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 안보 부분에서도 한미 그다음에 미일 동맹 간 저 양자 동맹을 통해 가지고 예. 그 가축에 대해 있는 군사적 역량하고 한미일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비전통 안보로 가면 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걸음마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그 한국과 일본이 주 대중국 그 견제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인식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만큼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지난 4월에 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을 한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한미 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예. 그렇다면 이 경우에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사이버 해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럼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사이버 분야에서의 어떤 미국과 함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또 한국 입장이 난처해진단 말이에요. 중국과의 관계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한일 간의 사이버 어떤 협력을 보면 아직 신뢰가 부족하고 어떤 제도가 구조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를 주면서 양국 협력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갈 거리 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논의될 예정인데 뭐 내용들을 발표할 거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지난번 워싱턴 선언처럼 좀 뭐 어떤 선언문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네. 입장을 발표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보다 정례화하는데 방점이 찍히고요. 어떤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집중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든지 공동 선언을 통해 가지고 예, 예. 이제 1년에 한 번씩 삼국 정상이 모이시는 것, 군사훈련도 정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명문화하는 그러한 작업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든지 삼국의 전략적 목적, 협력의 목적을 갖다 명시하는 문서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안보나 경제 분야 이런 부분에서 네. 어떻게 삼국이 협력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성명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내일이 78주년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외교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할 거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여기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연합뉴스 TV의 어떤 보도를 봤을 때 자유를 강조하실 거다 이런 보도를 예. 봤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힌다면 또 다시 자유에 대해서 방점을 찍힌다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러한 국가들 연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반도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죠. 한반도 분단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북한의 군사협이 있고 그런 북한의 군사 위협에 점증하는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어떤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낼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힘을 통한 평화의 어떤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